네, 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만복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대망의 2024년도 외교관 후보자 시험이 끝났죠. 시험이 끝났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좀 일순환 강의를 좀 일찍 개강하더라고요. 보니까 학원에 물어봤더니 9월 5일 목요일 날 일순환 강의를 개강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마 이제 일순환 강의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좀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는데 좀 참고 강의로서 좀 업로드를 시키려고 이 강의를 갖다가 한번 좀 개설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주제는 뭐냐면 길죠. 2024년도 외교관 후보자 국제법 문제인데 이 안에는 통합 논술 포함이죠. 통합 논술 포함해가지고 출제 경향 분석 및 그다음에 2025년도 대비 심화순환. 제가 이제 금방 입문 과정에서 이제 일순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일순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건 뭐냐면 이 신림동 학원과의 통상적인 용어가 이제 일순환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3년 전부터인가 이런 이제 일순환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8순환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1.9순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좀 약간 우스꽝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1.8, 1.9라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용어를 쓰는 것보다도 심화순환이나 이런 용어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화순환인 용어가 이 신림동 강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일순환 강에 해당하는 거고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1.8순환 내지 1.9순환인 용어를 쓴다는 건 뭐냐면 1차, 2차 이 신림동 강의 기준으로 따지면 1차, 2차의 그 통합순환.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제1차와 제2차 통합수단 같이 그래서 써놨죠. 1.9순환과 관련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결국 뭐냐면 원래 이제 목적은 이거였죠. 여러분들 국제법 올해 출제 문제를 두고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 사이에서 많은 말이 오가는 것 같아요. 오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이 오갈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어떠한 이유순간이 말이 많이 오갔는데 이 출제 경향을 분석해야지만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심화순환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지와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 가지고 그 선제적인 목표로서 올해 2024년도 외교관 후보자 국제법 문제와 관련된 출제 경향 분석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이미 분석이 돼 있겠죠. 분석이 돼 있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올해 2025년도 대비 심화순환의 방향성은 어떠냐? 작년과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작년과 유사한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유사한 방향. 왜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하냐면 작년도 1.9순환이라는 그 제목하에 진행했던 강의가 올해 국제법 시험 문제가 다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기 때문에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강의 방향성을 갖다 이렇게 달리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방향성 설정과 관련해서는 달리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방향성은 작년과 유사한 방향이고 다만 좀 더 심화 정도를 갖다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서 작년도 1.9순환 강의보다는 좀 약간 심화 면에서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좀 강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이제 올해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논문형 시험이죠. 논문형 시험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몇 번 이제 학생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보니까 이제 좀 이 문제를 갖다가 접근할 때 작년도보다는 수월했다는 거예요. 작년도보다는 이제 수월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었어요. 설문이 상당히 이제 장문 형식이고 이제 쟁점도 통합 쟁점이었어요. 통합 쟁점. 이 통합 쟁점이라는 게 이제 배점이 크다는 얘기죠. 배점이 크다는 얘기죠. 배점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이 배점이 클 때는 제가 이제 삼수학 과정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점이 클 때는 현장에서 이제 목차 구성 게임이라서 그래서 목차 구성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삼수한 때 얘기했던 것이 이 목차 구성함에 있어서 시간을 아끼지 마라.
제가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40분을 소요한다 하더라도 맥시멈 40분을 소요한다 하더라도 목차를 갖다가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라라고 했거든요. 작년도 시험은 이 목차 구성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쟁점 자체는 뭐 되게 익숙한 쟁점이죠. 익숙한 쟁점이 나왔지만 익숙한 쟁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쟁점이 출제되는 방식이 사례 문제가 상당히 장문이었고 또 배점도 큰 통합 쟁점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목차 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설문이 길지가 않았어요. 설문이 길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배점이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10점짜리 배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소가 이제 10점짜리 배점이고 그다음에 좀 길어봤자 20점 배점. 20점 배점이 이게 배점이다는 얘기예요. 뭔 뜻이냐? 배점이 구체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쟁점이 구체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구체화돼 가지고 출제했다. 따라서 목차 구성과 관련된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몇몇 학생들 얘기해 들어봤더니 가장 빠른 학생은 10분 만에 10분인가 5분 만에 쓰기 시작해 가지고 그냥 1시간 40분 만에 답안을 완성했대요. 10페이지 답안을 완성했대요. 답안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점검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은 그 목차를 갖다가 20분 정도 잡았대요. 20분. 40분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잘 보여가지고 20분을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10페이지 갖다 모두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어렵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시험이 어려웠다. 시험이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출제 범위 면에서 기존에는 기존 기출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약법 내지 국가책임법, 그다음에 주권 면제, 그다음에 해양법, 그다음에 국제 형사법 좀 확대되면 국제 형사법, 그다음에 ICJ 더 나와서 또 뭐가 있을까? UN 요 챕터 한 6개, 7개 챕터만 보면 이 안에서 대부분 다 문제가 카바가 됐어요. 문제가 다 카바가 돼가지고 이제 아마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조약법, 국가책임법 등 대표적인 몇 가지, 6가지, 7가지 챕터의 중요 주제를 갖다가 중심으로 공부한 것이 일반적 경향 같아요. 일반적 경향 같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년도 기출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시 됐던 이 챕터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제 경우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공부를 안 한다고 보는데 왜 안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 한다고 보는 다른 챕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혀 접하지 못한 주제, 생소한 주제를 갖다가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니까 문제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 내내 계속 강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보면 제가 첫 번째가 이 고참 수험생들 제가 출제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이 출제해가지고 본인이 출제 내용을 본인이 특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마 상당수의 이제 신림동에서 공부 경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자기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한 6가지, 7개 챕터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 출제된 주제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못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모든 쟁점을 다 다루는 거예요. 모든 쟁점. 국제법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 이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금년도 삼순환 때 사용했던 교재가 이제 실전국제법 정리인데 실전국제법 정리예요. 정리예요. 이게 아마 제가 확인해 보니까 667페이지예요. 667페이지. 667페이지예요. 7페이지 범위인데 이 범위에서 빠지지 말고 다 공부하라 그래. 다 공부하라. 물론 이제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막판에 이제 1, 2회 독은 주요 챕터에 방점을 둬서 공부하지만 그 이전까지 최소한 뭐야? 삼순환 시기까지는 뭐다? 이 실전국제법 정리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갖다가 학습하라고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귀 닫지 말라 그랬어요. 귀 닫지 말라. 귀를 닫지 말라. 귀를 닫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 삼순환 때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본인이 출제자가 되고 본인이 출제 영역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보여요. 제 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챕터 이외의 다른 챕터에 대한 진도를 나갈 때 보면 여러분들 눈이 흐려져 버려요. 눈이 흐려져 버리면서 이제 귀를 닫는 듯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 그게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귀를 닫지 마라. 귀를 닫지 마라. 그다음에 또 맨날 써먹는 게 저랑 같이 한번 최종적으로 읽어보자. 저와 함께 최종적으로 읽어보자.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또 세 번째 또 뭐라고 하냐. 또 그래도 귀를 닫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연필값이라도 받아. 고급 연필값이라도 받자. 고급 연필값이라도 받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니에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제 실전국제법 정리도 하나도 안 벗어났어요. 실전국제법 정리에서 그다음에 제가 제 삼순환 강의 때 실전국제법 정리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실전국제법 정리 밖에서 나오면 저한테 멱살 잡으러 오라 그랬어요. 멱살 잡으러 오라. 왜? 실전국제법 정리 밖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압축적이지만 교수님들 교과서를 갖다가 대부분 다 교수님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모든 쟁점을 다 제가 다 정리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절대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내 멱살 잡으러 오라고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니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 온 몇몇 학생들이 있어요. 국제법 때문에 국제법을 잘 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제 보면 교재를 이제 그 실전국제법 정리 말고 이제 문제집으로서 기출문제 해설집이라는 명제하에 기출문제 1 있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2가 있어요. 기출문제 2가 있어요. 2가 있는데 이 기출문제 1은 이게 외교관 후보자 시험이죠. 외교관 후보자 시험의 문제에서 연도별로 푼 거예요. 연도별로 이렇게 쭉 풀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2는 파트가 두 가지가 있죠. 제1부가 있고 제2부가 있어요. 제2부가 있는데 1부는 변호사 시험이죠.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했죠. 그래서 국가책임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약법이죠. 조약법과 관련된 이제 심도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다 제가 해설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제 2부 보면 제2부는 이제 보면 기출문제 2의 제 2부는 보면 이 과거 행정고시 문제, 행정고시 국제법 문제, 행정고시 국제법 문제도 좋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 작년에도 이제 처음으로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해양법에서 추적권 문제가 나왔는데 그 추적권 문제는 이미 행정고시 문제에서 기출된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 외무고시 문제, 과거 외무고시 문제.
과거 외모고시 문제도 제가 이제 전부 다 해설을 해놨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희섭 교수님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 재직 시절에 그 서울대학교 국제법 문제예요. 서울대 국제법 문제. 이거 책으로 써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국제법 25년인가 해가지고 국제법 25년. 여기 나온 이제 정희석 교수님께서 만드신 이제 사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몇 문제 쟁점을 보완했죠. 그래서 이제 판례 중심의 사례 문제를 갖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기출문제 2라는 형식으로 이제 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올해 시험을 보게 되면 이 기출문제 1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나왔던 출제 경험과는 다른 방향에서 나왔다 그랬죠. 근데 올해 시험 문제는 이 기출문제 2, 제가 이제 여러분 출판한 이 기출문제 2에서 대부분 다 나왔어요. 대부분 나왔다는 얘기예요. 단 한 문제 빼놓고, 한 문제가 뭐냐면 국가 재산, 부채 승계 회박과 관련된 문제예요. 승계 회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사실상 사례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결국 사례화시킬 필요가 없었죠. 사례화시킬 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도 보면 이 국가재산 부채 승계 협약과 관련된 내용이 이게 사례형이 아니야. 사례형이 아니고 일반형 문제예요. 일반형 문제로 낸 거예요. 사실상 보면 일반형 문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사례를 만들 수 없었죠. 근데 뭐 실정국제법 정리에는 뭐야? 충분히 상세하게 잘 해설돼 있고, 심지어 더 나가서 뭐냐면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들 말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썼대요. 쟁점을 놓치지 않고 썼는데, 쟁점을 놓치지 않고 쓴 건 뭐 당연히 써야죠. 그렇게까지 막 수차례 반복해서 설명까지 해줬는데, 근데 디테일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디테일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몇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디테일하게 쓴 학생이 이 국가문서 부채 승계 협약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정희석 교수님 판례 책이 있고, 제가 이제 제 판례 정리 자료에도 나름대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가 기본적으로 965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965 중앙은행이죠. 국유재산. 965 중앙은행 그 국유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즉 국가 해체에 따르는 분할과 관련된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것까지 쓰면 뭐 거의 뭐 10점짜리 중에 10점을 갖다 다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 쓴 학생은 되게 소수고, 그래도 뭐야? 국가재산 문서 부채 승계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쓴 학생들은 또 상당 부분 대부분 다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이 기출문제 2에서 대부분 다 커버가 되어 있고, 실정국제법 정리에서도 전부 다 사무소한테 상세하게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쟁점은 뭐야? 쟁점은 그렇게 어려운 쟁점이 아니에요. 어려운 쟁점이 아닌데, 제가 이제 문제에 3수년 내내 경고를 했던 그 경력 있는 수험생들의 자기 출제 경향, 스스로가 출제자인 걸 착각하는 그러한 경향의 수험생들이 그 범위를 갖다가 줄여서 너무 처음부터 축소시켜가지고 공부한 그런 수험생들은 요번 시험 문제를 갖다가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왜? 전혀 모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1년 내내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순환과 2순환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비순환과 1순환 때는 뭐 보고 3순환 때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본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애초에 1년 내내 안 보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뭐 그런 수험생들은 뭐야? 이번 시험을 갖다가 제대로 잘 볼 수가 없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잘못 공부한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제 수업 기준으로 따게 되면 올해 시험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작년도보다도 구성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구성하기가 편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느끼는 그 난이도는 작년도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죠.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제 느낌이에요. 논문형 시험과 관련된 그 제 기본적인 평가예요. 이렇게 살짝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오늘 국제법 제1문 보게 되면 1문의 1번은 뭐 주된 쟁점은 20점인데 주된 쟁점은 기본적으로 뭐 현상유지 원칙이에요. 현상유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점을 갖다가 전부 다 구성해도 뭐 상관없고, 아니면 현상유지 원칙이 20점 구성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국경 분쟁과 관련된 국제법 적용 원칙 일반론이죠. 뭐 국경조약을 체결한다, 아니면 뭐 탈배그 원칙, 그다음에 뭐 부채꼴 이론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써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현상유지 원칙을 갖다 이렇게 좀 부각시키면 뭐 20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깔끔하게 그냥 현상유지 원칙 20점 써도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이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답안지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글을 쓰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인 글쓰기가 있고, 그다음에 수직적 글쓰기가 있어요. 수직적 글쓰기가 있는데, 저 이제 뭐 개인적인 선호도가 차이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수직적 글쓰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보기엔 뭐 출제 교수님의 1번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현상유지 원칙이에요. 현상유지 원칙인데, 현상유지 원칙 갖고 그냥 20점 써버리면 될 것 같아요. 20점 써버리면 뭐 이게 제일 그럴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여러분들 보면 뭐 쟁점을 놓친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수직적 글쓰기보다는 답안지 쓸 때 수평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수평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뭐야. 예를 들어 제 개인적 생각으로 뭐 나누면 한 80%는 현상유지 원칙이에요. 현상유지 원칙. 최소한 15점 이상은 현상유지 원칙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정석 교수님 책 기준으로 따지면 현상유지 원칙이 꽤 많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어요. 뭐 판례도 많죠. 판례도 있고 이 판례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가볍게 보면 제 이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 뭐 부르키나파소 말리 사건 그대로 응용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역을 갖다가 이제 중남미 지역으로 바꿨지만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원칙과 관련된 ICA의 중요한 판례는 부르키나파소 말리 사건이잖아요. 이 부르키나파소 말리라는 게 어디 식민지였어요?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프랑스의 이제 행정구역이 된 거죠. 행정구역. 부르키나파소도 프랑스의 과거 행정구역이었고, 그다음에 말리도 과거 프랑스의 행정구역인데 둘 다 뭐예요? 프랑스로부터 분리독립을 한 거죠. 식민지 분리독립을 했을 때 부르키나파소 말리 사이에서의 국경선 획정 원칙이 무엇이냐 할 때 그때 ICA가 현상유지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판시했잖아요. 그 문제다. 그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응용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 1문의 나번 항목과 관련된 2번 문제죠. 2번이 뭐예요? C국가 D국 해가지고 이건 뭐 국경체제의 승계와 관련된 문제 10점짜리로서 뭐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쟁점이기도 하죠. 가볍게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사례를 빙자한 일반 쟁점형 문제죠. 문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재산 부채 승계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1문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 2문을 보시면 제 2문도 이렇게 보면 보시게 되면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뭐 기소 또는 인도 의무 뭐 지긋지긋하게 설명했죠. 기소 또는 인도 의무 지긋지긋하게 설명했고, 그다음에 고문 방지 협약과 관련된 인도 거부 사유도 또 사료로 다 만들어놨어요. 놓고 고문 방지 협약상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인도 거부 사유를 갖다가 철저하게 외우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뭐 1번도 보면 B국이 납치범 3인을 A국에게 인도하지 않을 국제법상 근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 설명을 보니까 A국이 주요 고문 자행 국가군이에요.
주요 고문 자행 국가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 뭐야? B국이 납치범에 대한 신병을 인도하고 있죠. B국이 납치범에 대한 신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B국은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와 관련된 협약, 이게 헤이그 협약이죠. 헤이그 협약상 기소 또는 인도 의무죠. 기소 또는 인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인도 청구국이 A국이잖아요. 인도 청구국이 A국이고 A국은 어떤 국가다? 주요 고문 자행 국가다. 그다음에 B국은 어디 협약의 당사자다? 고문 방지 협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문 방지 협약상 고문 행위가 이루어지는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 의무가 발생한다 한다 안 한다. 이것도 고문 방지 협약하고 범죄 인도와의 관계에서도 다 사례로서 다뤘던 쟁점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10점짜리 쓰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B국이 자신이 당사국인 조약들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취할 방안, 뭐 고문 방지 협약이 기소 또는 인도 의무와 관련된 법적 성격의 문제죠. 설사 기본적으로 뭐야? 1차적 의무가 기소 의무고 그다음에 2차적 의무가 인도 의무다. 그래서 인도 의무를 모면하면 기본적으로 뭐야? 기소에 필요한 절차들 갖다 취할 필요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내용을 써주면 될 것 같다. 뭐 10점짜리여서 충분히 단일 쟁점으로서 쓸만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번 보면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상 항공기 납치 성립 요건 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이것도 제가 삼수한테도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삼수한테 헤이그 협약하고 몬트리올 협약이죠. 몬트리올 협약의 이제 구성 요건이죠. 범죄 구성 요건의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다 설명드렸고 심지어보다 헤이그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사례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안 되는 영어 발음으로 맨날 인플라이트, 인서비스라는 용어까지 막 쓰면서 설명드렸던 기억이 난다는 얘기죠. 몇몇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인플라이트, 인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 중심을 해가지고 구성 요건을 갖다 이렇게 구성하면 뭐 10점짜리 채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분도 뭐 이렇게 목차를 나눌 필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뭐 제가 말씀했잖아요. 기본적으로 10점짜리가 단일 쟁점에 나오게 된다면 단일 쟁점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단일 쟁점 딱 보이게 되면 그 중심으로 써버리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1, 2, 3번도 뭐 특별히 기본 쟁점 외에 다시 뭐 사소한 부가적인 쟁점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답안지를 쓸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된 쟁점이 잘 보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고득점을 합격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원래 이제 지금 약간 변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하게 되면 기출문제 해설을 갖다 써오게 되는데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강의 목적이 뭐냐면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아니에요. 출제 경향 분석이에요. 출제 경향 분석. 즉 심화순환 제1순환에 해당하는 심화순환 강의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출제 경향 분석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해설 갖다가 안 써왔다는 얘기예요. 뭐 써올까도 고민해봤는데 써오면 저야 뭐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편히 쉬고 있는 여러분들만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뭐 이거 쓰는데 이거 시간도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뭐 쑥 쓰다 보면 그냥 제 실정국제법 정리에 나온 것들 쭉 긁어다가 이렇게 내용 채워놓으면 뭐 쓰는데 뭐 한 두어 시간이면 충분히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순한테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실제 제가 분명히 기출문제가 나오면 제가 기출문제 작성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린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제 기출문제 작성할 때 실정국제법 정리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긁어오면 대부분 다 답안이 완성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도 최종 정리, 실정국제법 정리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결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 3문 보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도 지긋지긋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교전자 자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3문의 2번부터 보면 A국이 YLO 병사들에게 포로 대우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국제인도법에 위반한지 여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포로 대우와 교전자 자격의 인정 문제는 동전의 앞뒤 문제죠. 동전의 앞뒤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교전자 자격과 관련된 문제를 갖다 좀 깔끔하게 쓰면 될 것 같다니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 너다섯 번씩은 얘가 강조한 것 같아요. 너다섯 번씩 강조했다. 그다음에 그 3분의 1번 보면 3분의 1번이 보면 A국과 Y애로 간의 무역 충돌 및 Y애로 병사들의 A국 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에 대한 국제 인도법적 관점에 대해서 각각 검토 한번 해보시오라고 해서 20점짜리인데 이 배점이 의외로 커요. 그래서 뭐 국제법의 국제 인도법의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이죠. 구별의 원칙, 그다음에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것들 판례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1977년도 추가 의정서와 관련된 조문이죠. 조문 중심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주된 쟁점은 나올 것 같아요. 주된 쟁점 나온다는 게. 제가 이 인도법 파트도 인도법 파트에 조문 외우기 힘들다. 조문 숫자 외우기 힘들지만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 원칙, 구별의 원칙, 그다음에 비례 원칙, 즉 불필요한 살상 금지 원칙과 관련된 조문들은 숫자까지 철저하게 외우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외우라고 했다. 다른 것 외우면 안 되는, 배우는 거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구별의 원칙과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외우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점짜리인데 이거는 좀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국제인도법상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것이 20점을 다 채워넣을까 아니면 별도의 부가적인 쟁점이 있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별도의 부가적인 쟁점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 Y 해방기구죠. Y 해방기구인데 이건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비국제적 무력 충돌이에요. 비국제적 무력 충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상의 공통 제3조가 규율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비국제적 무력 충돌이지만 Y 해방기구죠. Y 해방기구, 민족해방기구단이야. 민족해방단체의 경우에는 제1 추가 의정서를 통해 가지고 비국제적 무력 충돌이 아니라 뭐로 접근해야 된다? 국제적 무력 충돌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걸 갖다가 쓰는 것이 과연 이걸 갖다가 쓰는 것이 주된 쟁점에 해당한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일감은 국제인도법상 기본 원칙이 기본적으로 주된 쟁점에 해당하지만 부수적으로 Y 해방기구의 무력 항쟁에 대한 법적인 평가, 즉 추가 의정서 이전 1970년도 제1추가 의정서 이전에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비국제적 무력 충돌이었지만 1977년도 제1추가 의정서를 계기로 해가지고 민족해방운동단체의 무력 항쟁은 뭐로 전환된다? 국제적 무력 충돌로 전환돼가지고 제네바 협약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쓰는 것이 지금 보니까 그걸 써서 틀린 건 없을 것 같아요. 써서 틀린 건 없고 상당히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쟁점 같아요. 그렇게 되면 20점으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Y 민족해방단체, Y 해방기구의 무력 충돌과 관련된 법적 성격, 그다음에 국제인도법 이 두 가지를 쓰시면 충분히 20점짜리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집에 가서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또 답안지 작성하게 되면 또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질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시험 문제가 결코 어렵지가 않다. 진짜 이 국제인도법상 기본 원칙은 아마 3순환 내내 대여섯 번은 대여섯 번. 그래서 이렇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 보면 시험 문제가 상당히 지금 무난하게 잘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보면 지금 강의 시작한 지도 보니까 이게 5년이 넘었어요. 이제 내년쯤은 이제 6년 차인데 꽤 오래됐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할 때 보면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국제법 기출 문제가 너무 이렇게 조약법이나 국가책임법, 그다음에 이제 주권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기출 문제가 특정 챕터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국제법에 상당히 이게 중요한 쟁점들이 많은데, 중요한 판례도 많고, 그다음에 또 가치 있는 판례도 많은데, 왜 굳이 국가책임법이나 아니면 조약법이나 아니면 주권면제에서 이렇게 문제에 집중될까 이렇게 좀 약간 의아해했어요. 의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결국은 뭐냐면. 아마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이제 권리 의무 관계 중심의 사례형 문제 같아요. 권리 의무 관계 중심의 사례형 문제로 내는 것이 기존의 출제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권리 의무 관계 중심의 사례형 문제는 예를 들어서 조약법이나 국가책임법이나 아니면 주권면제법 외에 다른 판에서
권리 의무 관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령 문제를 묻는 것이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문제를 갖다가 구성하기에 편의한 국가책임법이나 아니면 조약법이나 주권 면제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아무래도 기존의 출제 경향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출제 경향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근데 결코 이 세 개 내지 네 개 내지 다섯 개 챕터가 국제법이 전부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올해 나왔던 현상유지 원칙도 얼마나 이게 좋은 중요한 국제법 원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국제인도법도 뭐야? 이게 이 문제 봐도 뭐야? 너무나 좋은 법 원리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마찬가지로 뭐 1번 제1문, 제2문, 3문 기존의 이 출제 경향에 비춰보면 뭐 이례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코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국제법이라는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절대 이건 뭐예요? 이례적인 쟁점으로 보면 안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란 게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 협약과 관련된 납치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게 뭐 거의 뭐 이건 손도 못 댔다는 학생이 상당수가 있던데 상당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잘난 체하면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뭐야?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걸 다 제대로 썼다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썼는지 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놓치진 않았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도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올해 예비순환을 진행하는데 예비순환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항공기 불법 납치 헤이그 협약과 관련된 걸 내용을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제법 시험 문제를 봤어요. 국제법 시험 문제를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예비순환 때 강의 들었던 학생들이 자기네들은 어저께 배웠고 그다음에 일순환 가면 뭐야 좀 더 심도 있게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시험 문제 나왔고 근데 학생들이 뭐야 불이 타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예비순환 수강에 있던 학생들은 뭐 약간 좀 잘 안 맞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누가 잘못됐냐? 제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너무 특정 챕터에 편중해가지고 공부하는 기존의 수험 관행이 잘못된 거죠. 하나 명심할 건 출제위원은 뭐예요? 출제위원은 국제법 교수님이 출제위원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도 출제위원이 아니고 강사들도 출제위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들 뭐 국제법 법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국제정치학하고 비교해 보면 국제정치학은 사실 출제 범위라는 게 특정이 잘 안 돼 있어요. 특정이 잘 안 돼 있죠. 예를 들어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저술한 교과서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제법은 뭐예요? 국제법은 저명 교수님들이 쓰신 국제법 교과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여지껏 국제법 교과서 범위 내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예를 들어서 정희석 교수님이나 김대순 교수님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뭐 올해는 뭐 두 교과서에서 100번 다 나온 거고 예전에 국제형사법 문제가 약간 벗어난 바가 있는데 그 국제형사법 쟁점도 국제형사법을 전공하시는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영석 교수님 책에는 너무나 자세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지금까지 출제 경향이 교수님들 교과서를 갖다가 이게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교수님들 교과서를 갖다가 철저히 정리하게 되면 지금까지 정리하게 되면 불이탈한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올해 시험 문제 보면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상당히 교수님들 출제하신 분들은 되게 일반적인 쟁점을 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머릿속에서. 근데 수험생들은 뭐예요? 수험생들은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편중해서 공부해놓고 문제를 갖다가 내가 보기에 되게 잘 냈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 내. 되게 좋게 문제 갖다가 잘 내신 것 같은데 이걸 갖고 뭐 그냥 시험 문제가 잘못되다 너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건 수험생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태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더 이상 그 부분 이제 그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통합논술을 보면 통합논술도 마찬가지 같아요. 통합논술도 이렇게 보게 되면 통합논술도 보니까 되게 익숙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합논술도 제가 보통 통합논술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일단 기준이 되는 게 제시문이 제시문인데 이 제시문과 관련된 법적 쟁점인데 이 제시문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요. 법적 쟁점이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전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여러분들 통상적인 교수님들
국제법 교과서. 국제법 교과서. 국제법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그 범위를 갖다 벗어난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부패 방지 협약이에요. 부패 방지 협약. 부패 방지 협약과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통합 논술에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 뭐 부패 방지 협약 이 교수님 교과서에 글자 한 글자 없는 것 같은데요. 범위는 두 번째 치고 글자 한 글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영문 제시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제시문은 형식적이에요. 형식이고 그냥 일반론 쟁점이에요. 일반론 쟁점. 제가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이건 뭐야? 통합 논술을 빙자한 일반론 문제다. 그래서 통합 논술을 빙자한 일반론 문제다. 그래서 이건 또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반론을 갖다 이렇게 기재를 해버리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게 뭐냐면 제시문이 있고 그다음에 제시문과 관련된 법적 쟁점인데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통합 논술을 보면 문제가 길잖아요. 문제가 길어가지고 이 답안지 작성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야. 그런데 학생들 머릿속에 제시문을 살짝 읽어보면 법적 쟁점이 딱 떠올라. 가지고 법적 쟁점만 갖고도 답안지 구성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이 통합 논술 출제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법적 쟁점을 쓰는 건 당연하지만 이 제시문과 연결시켜 가지고 제시문을 철저하게 활용하라. 제시문을 철저하게 활용하는 것이 이러한 스타일, 제시문과 법적 쟁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요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요 문제가 제일 많았고 첫 번째가 되게 이례적이고 두 번째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데 아마 제가 살짝 살펴보니까 요번에 통합 논술과 관련된 쟁점 문제들은 전부 다 이 3번에 집중된 것 같아요. 3번에 약간 집중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게 쟁점을 파악하는 데는 그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쟁점을 파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답안지를 갖다가 깔끔하게 구성한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훈련을 안 돼 있으면 통합 논술 기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스타일, 즉 제시문과 법적 쟁점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문제에 대한 답안지 작성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현장에서 쓰기 상당히 힘들어요. 다 물어보면 문제에 대해 통합해서 요번에 문제에 평이했다라고 하지만 나오는 점수 한번 보세요. 나오는 점수가 과연 똑같은가? 엄청난 많은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성력의 차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합 논술도 이렇게 보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답안지 이런 타입을 갖다 이렇게 세 가지 딱 분류해가지고 어떠한 올해 기출 문제는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할 것인가 이렇게 딱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삼수학 강의 때도 이거 수차례 있겠다는 얘기예요. 통합 논술 나오면 먼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면 너무 고민하지 말라. 그냥 영어 번역하는 걸로 만족하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제시문이 쓸모가 없죠 거의. 제시문하고 이 일반 쟁점 사이에 유기적 관련성이 별로 없어요. 유기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제시문과 법적 쟁점 사이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쟁점이면 이거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지만 결국 이 답안은 이 구성력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량보다도 목차 구성에 제대로 신경을 써야지만이 다른 학생들보다도 고득점을 받는다라고 제가 삼수한 내내 기출문제 통합논술과 관련된 모든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 차례 설명드리면서 제일 많이 언급된 쟁점이 또 올해 출제가 됐어요. 올해 출제가 됐는데 하나씩 가볍게 이렇게 보게 되면 통합논술과 관련해서 보면 제 2문이 이제 국제법과 관련된 쟁점 같아요. 2문 보면 제시문 3을 참고해요. 제시문 3 참고하려면 참고해야 돼요. 환경 난민이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를 1951년도 난민지위 협약과 관련된 난민지위 협약과 그다음에 67년도 난민지위 의정서에 근거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시오. 이것도 되게 쉬운 쟁점이죠. 두 문자까지 따졌어요. 뭐 수업 들으시면 알겠지만 인종국 사정, 뭐 침공 지점, 뭐 인분폭 침공, 뭐 그런 것들 써주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뭐다 위임 난민이죠. UNHCR 상의 위임 난민과 관련된 것 같고 쓰시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번도 뭐 너무 편안한 거죠. 2번은 실제로 얘기해서는 뭐 논문형 시험에 나와야 될 주제죠. 그래서 난민 및 무국적자에 대해서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와 요건을 갖다가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에 근거해서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 철저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죠. 딱 조문 딱 묻는 거다 하는 얘기죠. 일반론 약간 써주면서 조문을 써주면 뭐 시점짜리 구성한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분의 2 보면 3분의 2가 이제 국제법인데 제5 제시문 5를 참고해서 제시문 5 참고하면 참고해야 돼요. NGO 난민의 침과 난민 캠프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해서 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실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 해가지고 국가 책임 초안 규정에 근거해서 설명하라 해가지고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요번에 만약에 국가 책임법 들어가서 낸다면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 기속성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철저하게 공부하라고 했죠. 제가 말씀했죠. 로스쿨 사례책, 로스쿨 기출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쟁점이 뭐냐? 그 사인의 행위에 따르는 국가 기속성 이것이 제일 많이 출제된 쟁점이다. 철저하게 정리하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3분의 2도 푸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얘기죠. 다만 뭐예요? 제시문을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평소에 훈련의 문제예요. 훈련의 문제단 얘기예요.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제시문 활용 능력을 갖다가 키우지 않으면 뭐 쟁점만 알았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통합논술 2를 보게 되면 제 1문과 관련해 가지고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참고해 가지고 글래스고 기후합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 규칙 등 세 가지 국제 문서의 국제법 연어로서의 지위 및 효력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고 이렇게 딱 나왔죠. 이것도 지긋지긋해요. 뭐 아마 통합논술 쟁점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국가 간 문서 합의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거다 아니게요. 그래서 구속적 합의, 비구속적 합의 나누고 그다음에 비구속적 합의 중에 가장 핵심적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연석법과 관련된 문제도 영석법과 관련된데 제가 삼수한 진행할 때마다 한 4번인가 5번 이상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정리하시라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통합논술 문제에도 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삼수한테 통합논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해서 그 안에도 아마 이 쟁점이 들어가 있을 거다 이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기본적으로 막 딱 이미 정리된 틀이 있어야 돼요. 그 틀에 맞춰가지고 그냥 갖다 써놓으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건 논문형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오히려 뭐 통합논술에서 4번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또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2문인데 제2문의 1 보면 제시문 2와 그 다음에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와 관련된 국제법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EU 회원국 내에서의 유럽 기후법의 지위 및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15점이란 말이에요. 15점이라는데 이게 보면 참 이게 좀 애매한 게 과연 일반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된 쟁점이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국제법 이론 이거면 뭐 이렇게 다들 이게 무난히 썼겠죠. 무난히 뭐 이걸 못 쓰면 안 되죠. 기본 쟁점 중에 하나니까 무난히 썼을 거라고 이제 무난히 썼다 그러더라고요. 뭐 학생들 보니까 무난히 썼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의문시 되는 게 과연 유럽 공동체 입법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유럽 공동체 입법행위.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는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보면 예전에 우리 그 통합논술에 그 유럽 공동체 EU와 관련된 걸 쟁점으로 해가지고 통합논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참고하라고 아마 그 통합논술
기출문제 해설집이죠. 그 삼순환 때 물론 이제 1.9순환 때는 통합순 1.9순환 때는 뭐 프린트는 안 하셨고 제 3순환 때는 막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거기 보면 2018년도네요. 2018년도 학제통합논술 첫 번째 학제통합논술 1에 제시문 3이 제시문 3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사회 규칙이라는 용어가 나요. EU 이사회 규칙 해가지고 Council Regulation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뭐 이 EU 이거 통상적으로 뭐야? 유럽 연합의 입법행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유럽 연합의 입법행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쟁점이 유럽 연합의 입법행위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내가 참고로 해가지고 각 주에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연합의 법원과 입법행위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써놓은 게 있는데 유럽 연합의 입법행위 크게 보면 뭐 1차적 그러니까 2차적 법원으로서 유럽 연합의 입법행위인데 그 안에 보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규칙 결정, 지침, 권고 5가지구나. 규칙 결정, 지침, 권고 해가지고 규칙, 뭐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지침, 딜렉티브, 그다음에 결정, 디시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연합의 2차적 입법 행위로서의 법원에 해당하는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쓰는 것이 타당할지 안 할지가 제가 이렇게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래서 이름 보게 되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름 보게 되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제시문 2 보면 제시문 2에 보게 되면 제시문 2의 세 번째 입법안은 지침의 형태가 아닌 규칙의 형태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침이 아닌 규칙의 형태, 딜렉티브가 아닌 레귤레이션 형태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유럽 연합의 입법행위를 갖다가 쓰는 것이 쟁점인가라고 하는데 제시문만 보면 쓸 필요가 있어요. 제시문만 보면 쓸 필요가 있지만 문제를 보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그래서 문제 보면 제 2문의 1 보면 제시문 2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탕으로 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굳이 유럽 연합의 2차적 법원으로서 입법 행위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고민 중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타협을 해보면 한 뭐 세 줄 내지 아니면 한 5줄 정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뭐 손해 날 건 없겠죠. 손해 날 건 없는데 뭐 기대 안 하죠. 기대 안 한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 대세가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제 출제한 교수님의 의도는 개인적으로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갖다 정리하신 분들 저에게 통합논술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또 제가 이제 각 주에 굵은 글씨까지 쳐놔가지고 뭐 볼드화 시켜가지고 쳐놨잖아요. 쳐놨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기억나신 분들을 써주면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손해나는 좀 쟁점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얘기야. 안 썼다고 뭐 특별히 큰 지장이 없고 쓰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배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보러 쓰라고 하냐 이 문제만 보고 제 2문의 1 설문만 보게 되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국제법 시험이라는 게 뭐 항상 약간 좀 일반성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일반론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규칙이 뭐고 결정이 뭐고 그다음에 지침이 뭔지를 가볍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제 교재에도 보면 앞쪽에서 쓰면 이게 한 4줄이면 될 것 같아요. 4줄 써놓으면 뭐 특별히 이렇게 좀 손해는 안 나지 않을까라는 그 직접적인 쟁점으로는 솔직히 따지면 이제 점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인상 점수죠. 수험생이 유럽 보통 통상적인 수험생들 유럽 공동체 입법행위 이 입법행위 잘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압축해서 4줄 정도 써줬네. 착하다. 아주 공부 열심히 했네 가지고 인상이 좋아지는 거죠. 인상이 좋아진다. 인상 점수가 의외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저 개인적 의견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통합논술과 관련된 문제도 특별히 이제 전혀 제 강의와 관련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야. 전혀 문제가 없었다. 잡뻑을 하면 금년도 3순환 강의는 완벽한 강의였다. 이렇게 잡뻑을 한다. 잡평이 아니라 잡뻑이죠. 잡뻑.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올해 출제 경향과 관련된 일반적인 분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해설은 뭐
지금 써봤자 뭐 여러분들 뭐 마음만 아프죠. 그래서 언제 쓰냐 하면 제가 항상 그랬죠. 저는 왜 일순환 진행할 때 기출문제 해설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눠져 가지고 일순환 그러니까 심화순환 강의죠. 제 입장에서 보면 심화순환의 주제로 다룰 거니까 뭐 그때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일순환과 관련된 일순환 같은 이제 오리엔터시인데 뭐 기본적으로 뭐예요? 삼순환 24년도 삼순환 제가 완벽했다라고 자평이 아니에요. 완벽한 강의였다라고 자뻑한 이것은 이제 확장판이 되는 거죠. 확장판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확장판. 그래서 확장판인데 그래서 보면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가 아니라 이제 제 기억을 따지면 이제 삼순환 광고 문구가 쟁점, 사례, 판례 모두 다 합니다. 이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 광고 문구였어요. 광고 문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래서 교재를 보냐면 교재가 이제 실전국제법 정리예요. 실전국제법 정리.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1, 2. 요게 이제 주요 정리죠. 그다음에 이제 판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원래 이제 판례 교재가 있어요. 판례 이제 제목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실전국제법 판례 정리. 실전국제법 판례 정리가 있는데 이 책으로 출간한 건데 이걸 안 하고 제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작년도부터 올해구나 올해 작년도네. 1년이 벌써 지나갔어요. 2023년도부터 예비순환에 한 수강생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굿노트를 갖다가 사용하게 됐어요. 수강생한테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요. 굿노트 사용 방법이. 그래서 이 굿노트를 통해서 판례를 갖다가 도형화시켰어요. 도형화시키고 압축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이게 제가 뭐라고 했나 모르겠네. 이 제목이 정식 책으로 출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구나. 국제법 판례 압축 요약지. 제목이 떠났구나. 국제법 판례 압축 요약지. 아주 이쁘게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이쁘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 대신에 국제법 판례 압축 요약지. 국제법 판례 압축 요약집이다 이게. 요게 교재예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순환에 완벽했다고 평가하는 자뻑이죠. 자평이 아니에요. 자뻑. 삼순환 강의 확장판이에요. 확장판이기 때문에 교재도 똑같아요. 실전국제법 정리, 기출문제 1, 2, 그다음에 이제 판례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법 판례 압축 요약 정리다 이게요. 압축 요약 정리다 이게요. 요것이 이제 올 삼순환 때 썼던 교재를 갖다가 그대로 올해 심화순환이죠. 심화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확장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아무래도 삼순환은 회차가 한 28회가 돼요. 28회가 됐어요. 28회가 되는데 근데 이제 심화순환은 정확하게 횟수가 아닌데 한 42회 정도 돼요. 42회 정도가 돼요. 42회가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순환보다도 14회인가? 14회가 늘어난 거죠. 14회 그렇죠. 산수가 약해요. 14회가 확장돼요. 14회 확장.
확장되게 되는데 14에 확장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 40 위에 다 끝나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2 플러스 보강 아직까지 이제 보강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상적으로 뭐 보강이 한 2회 정도 한다고 하면 2회 정도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한 44회가 되죠. 44회. 그래서 삼순환 금년도 완벽한 강의라고 자뻑했던 삼순환 강의가 갖다가 44회 확장판으로서 진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보면 그 2025년도 대비 심화순환이라는 얘기예요. 심화순환. 그래서 이제 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수험법학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숙성이 잘 돼야 돼요. 숙성이 잘 돼야지만 이게 이제 답안지 현출이 잘 돼요. 답안지 현출이 잘 돼요. 이 숙성은 뭐냐면 이게 결국 반복 학습이거든요. 반복 학습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도 동일 강사를 쫓아가서 강의도 반복하면 되게 좋아요. 강의도 반복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심화순환, 통합순환에 해당하는 심화순환을 강의를 듣고 그 연속선상에서 삼순환 강의를 듣게 되면 이게 되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가지고 이 삼순환 강의 들을 때 상당히 편해지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올해 그 우리 종합반 학생인데 삼순환 쫓아올 때도 그 학생은 뭐예요? 되게 예비순환 때부터 되게 열심히 잘 쫓아왔어요. 잘 쫓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 흐름을 갖다 딱 알고 있어요. 내가 뭐 한 다음에 무슨 얘기 한다는 거 다 알게 되더라고 삼순환. 그래서 뭐 강의 들을 때 되게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뒤에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상당히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뭐야? 삼순환 때 뭐야? 자기가 부족한 과목.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족한 과목은 통상적으로 경제학이죠, 경제학. 부족한 경제학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랬어요.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학원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일 수강 인원이 많을 때가 제 삼순환이에요. 삼순환. 그래도 올해도 이렇게 보면 실강이죠. 올해도 보니까 학원에 예전에 물어봤더니 실강, 뭐 온라인 특강반 포함해서 포함해가지고 이 실강 인원이 이게 86명인가 그랬어요. 인강 말고 86명. 물론 이제 이 중에서 뭐 2차에 들어간 분이 한 70명 정도 되겠죠. 나머지 분들은 뭐 1차 합격하지 못한 분도 또 수강을 했었을 테니까 한 7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보면 또 일반적인 온라인만 듣는 분이 있죠. 온라인 강의. 근데 이제 이때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아무래도 또 접복을 하면 삼순환 강의는 제가 대세니까 삼순환 때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순환 때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삼순환 때 저랑 이제 처음 만날 때 보면 제가 이제 뭐 그 처음 만나는 학생들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제가 막 생소한 주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삼순환 때. 그러면 처음 삼순환 때 저랑 만나신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 새로운 주제를 가르치는 게. 그러면 또 뭐냐면 본인이 출제자 본능이 나타난단 말이야. 출제자 본능이 나타나가지고 저건 중요하지 않은 주제인데 왜 가르치지? 라고 해가지고 귀를 닫아요. 그래서 제가 귀를 닫지 마라.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삼순환 때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 심화순환, 예비순환, 심화순환 쫓아와서 삼순환 듣는 학생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뭐 1년 내내 얘기하거든. 항공기 범죄, 여러분들 뭐 어떻게 통상적으로 한 번도 안 보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순환 들었던 친구들은 한 2번, 3번을 제가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읽으면서 같이 암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일순환 때 예비순환 때 2번, 3번, 아마 심화순환 때 더 할 거야 아마. 제 주특기가 원래 반복이잖아요. 반복해가지고 막 세뇌시켜버린 거잖아. 그건 심화순환 때 서너 번 반복하고 그러면 1년 내내 한 5번 반복하죠. 5번 반복하고 그러고 나서 또 삼순환 때 또 2번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문자로 최종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한 사람은 잘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문자로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뭐 기본 방향, 기본적인 방향은 잡고 답안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전혀 놓치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숙성이 중요한데 제 이제 강의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학원들은 이제 뭐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예비순환, 뭐 1순환, 2순환, 3순환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뭐야? 1순환하고 2순환 나누니까 1순환도 강의가 짧거든. 그러니까 1순환도 빼먹고 2순환도 빼먹고 해가지고 1순환도 뭐 제가 보기엔 부실, 2순환도 제가 보기엔 부실. 또 2순환 때는 또 강의도 안 듣잖아요.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3순환 가가지고 뭐 또 3순환도 횟수가 짧은 것 같아요 보니까. 3순환도 뭐야? 주요 쟁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부실.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은 절대적으로 뭐야? 빠짐없이 교수님들 교과서 중심해가지고 빠짐없이 쟁점을 다 하나하나씩 커버한다. 그래봤자 몇 페이지예요? 670페이지밖에 안 돼요. 670페이지. 제가 3사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670페이지 못 외우겠다고 하면 그건 뭐야? 외교부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670페이지 안에서 뭐 670페이지 좀 이제 개정을 하면 뭐 내년도에 개정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개정할 생각인데 개정해봤자 많아봤자 750페이지. 750페이지도 많지도 않은 거예요. 보면 뭐 750페이지를 갖다가 1년 내내 그걸 숙성을 못 시킨다라 하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야? 올해 지나가는 심화순환은 금년도 3순환의 확장 심화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도 금년도 3순환 교재와 동일하게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간단하죠. 결론보다 제 1순환의 오리엔테이션은 금년도 2024년도 완벽한 강의였다라고 자뻑하는 3순환 강의 확대 심화판이 바로 심화순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숙성을 얘기했잖아요. 숙성을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뭐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다는 국가 재산 뭐 문서 뭐 부채 승계협약이죠. 승계협약. 그래서 이제 이거 내용들은 다 쓰신 것 같아요. 내용들은 뭐 조문 숫자는 거의 포함이 된 거. 조문 숫자는 조문 내용은 다 쓰되 조문 숫자는 뭐 못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것들은 조문 숫자는 버리라고 했어요. 아예 대놓고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머릿속에 국가재산, 문서, 부채, 승계협약의 조문 숫자를 외울 만큼의 두뇌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다만 뭐예요? 추가 의정서상 그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조문은 철저히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유석 교수님 그 판례책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스트리아 대법원이죠.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인데 이걸 썼냐 안 썼냐라는데 뭐 많은 학생들이 이걸 못 쓴 것 같더라고. 좀 아쉽더라고. 아쉬운데 이걸 썼다는 한 학생이 있어요. 썼다는 한 학생이 있는데 뭐 실강 열심히 쫓아온 학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문서 재산 문서 부채 승계 협약 관련해서 몇몇 학생들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실예를 썼다는 게 실예. 야 무슨 예를 썼냐 했더니 체코슬로바키아가 이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아마 91년도인가에 이게 해체가 돼요. 해체가 돼요. 뭐 정혜선 선생님 책에 나온 얘기죠. 근데 이제 그때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해외 재산을 갖다가 날아갔냐면 여러분 해외 재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건물하고 그다음에 대사님이 거주하고 있는 관저가 있어요. 관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특정 국가들이 갖고 있는 해외 재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죠.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코보다는 슬로바키아보다는 체코가 나라가 크거든요. 체코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체코가 대사관을 갖다가 있어요. 대사관을 갖고 그다음에 슬로바키아가 이제 관저를 갖다가 소유하겠어요. 물론 이제 합의죠. 합의인데 이 합의할 때 기준이 뭐겠어요? 뭐 체코가 나라가 슬로바키아보다 크니까 큰 건물인 대사관을 갖고 크고 비싼 건물인 대사관을 갖고 슬로바키아가 나라가 작으니까 작은 관저를 갖는 거죠. 무슨 원칙이에요? 형평의 원칙이 합의 안에 반영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형평의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게 기억이 났나 봐. 이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제 업무였어요. 업무 담당. 내가 외교부에 근무할 때 처음에 뭐 몇 개월 짧게 유럽국에 근무했는데 그때 담당했던 나라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였어요. 체코슬로바키아를 그때 이제 체코 나눠져 해체된 상황이니까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라고 해가지고 원래 정확히 따지면 뭐야? 체코슬로바키아가 아니라 체크 그다음에 엔드 슬로바키아. 이 코가 오가 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하면 안 된대요. 체크인데요. 체크 오가 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걸 쓴 학생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생각이 나서 수업 시간에 생각이 나서 뭐 틀린 건 아닌데 뭐 이걸 써야지 이걸 당연히. 근데 한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를 썼다는 거예요. 왜 썼냐 했더니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항상 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강의 시간에 항상 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내가 담당했던 업무니까 이해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할 때 맥락이 뭐였냐면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를 얘기한다는 거야.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 즉 유고 해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해외 재산의 분할 합의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대법원의 판례를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한다는 거야. 이걸 얘기한다는 거야. 그 자기는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야. 이 예도 생각이 났는데 이 예에 앞서 가지고 항상 전제 조건으로 까는 것이 뭐다? 까는 것이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체코슬로바키아 해체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서 이게 생각났대. 수업 시간에 이걸 했던 것들이 이게 숙성의 힘이에요. 이게 숙성의 힘. 이게 숙성의 힘이다. 숙성의 힘이다. 숙성의 힘이다. 이게. 그래서 결국 뭐다 이제 제 이제 1년 주기에 가장 큰 틀은 심화순환과 그다음에 제 3순환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요. 이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 숙성을 하다가 철저히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야? 국제법 시험에 어떠한 쟁점, 그러니까 어떠한 쟁점이라는 게 이제 교과서 틀리죠. 교수님들 교과서 틀려서 어떠한 쟁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커버가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이제 제 강의 지금까지도 그렇게 강의를 해왔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해왔고 해올 것이고 그것이 뭐야? 법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저 이제 깜짝 놀란 게 옛날 사법 시험을 보게 되면 이 법 공부의 전형이 나온 거죠. 법 공부의 전형인데 옛날 사법 시험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쟁점을 꼼꼼하게 정리해요. 주요 쟁점을 거의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정리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 브리타라는 용어를 쓰거든. 브리타. 브리타라는 용어를 써요. 브리타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현 세대가 쓰는 브리타 개념하고 옛날 사법시험 세대가 쓰는 브리타의 개념이 달라요. 사법시험 세대가 쓰는 브리타는 교과서 외에서 출제된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없지만 교과서 외 출제를 갖다가 보통 브리타라고 그러세요. 브리타.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사법시험에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최신 판례. 보통 이제 교과서라는 게 이제 1년 전에 이제 개정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 최신 판례는 뭐예요? 1년 안에 교과서 개정 이후에 최신 판례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전원 합의체 판례가 많아요. 전원 합의체 판례. 아니면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최신 판례가 나오면 그런 것들은 뭐야? 교과서 외에서 출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들이 강의를 안 해주면 학생으로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뭐예요? 브리타라고 해요. 브리타.
여러분들 보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행정법, 행정고시의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가만 보면 이제 국제법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최신 판례 강의를 갖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1년치 안에 있는 최신 판례 강의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강사들도 많이 개설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최신 판례를 갖다가 최신 판례를 응용해 가지고 최신 판례 응용해서 사례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요즘에 내가 행정고시 뭐 행정법 문제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건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 경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최신 판례를 체킹해야 돼요. 교과서 외에서의 최신 판례를 체킹해야 된다. 이걸 갖다 통상적으로 불이탁 그래요. 불이탁. 그래서 이제 행정법 강사님들도 아마 보면 교과서 이외의 최신 판례를 갖다 커버를 못하면 얻어맞는 거죠. 이제 얻어맞는 거죠. 그런데 국제법은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현 세대 이 국제법을 공부하는 현 세대의 브리타는 자기가 공부 안 한 거야. 본인이 학습 범위에서 제외한 거. 본인 기준 학습 범위에서 제외한 게 브리타예요. 제외한 게. 이게 어떻게 브리타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거지.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거지 뭐. 이게 절대 브리타가 되면 안 돼. 브리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빠짐없이 해봤자 그게 많지 않다니까요. 교과서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철저하게 빠짐없이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시험에 가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보면 가장 치중하는 게 물론 이제 기존의 출제 경향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뭐 어떨 때는 뭐야? 몇 년도야 그때는 조약법하고 이제 책임법이죠. 책임법이 몇 년도인가 80%가 80점 몇 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뭐. 8점은 좀 과다하고 통상적으로 한 40점에서 이제 50점이 나온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이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물론 이제 중요한 파트니까 뭐 학습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뭐 조약법과 책임법 뭐 중요하죠. 근데 이걸 갖고 뭐 여기서 목매달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가 이제 삼순환 강의 기준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전 좀 많이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24일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그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제법이 챕터가 보통 나누기만 뭐 24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요하니까 조약법도 이제 2회에서 3회, 그다음에 이제 책임법도 2회에서 3회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심학습이 돼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약법하고 책임법은 내용적 측면에서의 심화. 내용적 측면에서의 심화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냥 저기 교수님들 두 분 교수님 있잖아요. 신국제법 강의하고 국제법론. 여기 있는 것만 철저히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학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면 이 단일 쟁점당 조약법하고 국가책임법은 배점이 크지 않아요. 뭐 10점, 15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쟁점당 10점 내지 15점 쓸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됐다. 이건 특히 이제 삼순환 들어서도 이런 파트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 필요가 없어. 결국 우리 답안은 뭐예요? 신국제법 강의하고 그다음에 국제법론 중심으로 답안지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만 쓰더라도 100점 만점에 120점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내용보다도 이제 사례 응용이 어렵죠. 사례 응용이 이제 어렵죠. 사례 응용이 어려운데 사례 응용은 뭐예요? 국제법하고 국가책임법은 기존의 기출문제에 좋은 문제가 많고 기존 기출문제 좋은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책임법하고 조약법에서 제일 좋은 문제는 변호사 시험 같아요. 변호사 시험. 그래서 변호사 시험도 꽤 많이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이 책임법이나 조약법과 관련된 쟁점을 갖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례 연습을 하면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많죠. 이것도 안 해. 말로만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푼다는데 말로만 푸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풀어드린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2에 제1부
제 일부가 뭐야? 이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이 정도 보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적 생각으로는 뭐다? 이 조약법하고 책임법도 이제 실정국제법 정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 정리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보다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 책임법과 조약법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다 이게 철저히 분석을 하면 뭐 조약법하고 책임법도 뭐 그렇게 정리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야? 기존에 이제 기존 출제 경향, 금년도 말고 기존 출제 경향의 중심 주요 포인트가 됐던 뭐 조약법, 책임법, 뭐 주권 면제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뭐야?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국제법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시작이 바로 뭐다? 언제? 9월 5일인가요? 9월 5일 개강이 될 심화순환이다. 심화순환이 그것과 관련된 첫걸음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몇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심화순환과 관련해가지고 그럼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뭐그 심화순환을 들을 수 있냐? 그럼 뭐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한 분들은 기존에 이제 국제법을 뭐 몇 년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보면 특정 쟁점 중심으로 공부해가지고 전반적인 쟁점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안 돼 있는 분들도 제 개인적으로 뭐 심화순환을 추천드려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3순환 때 저랑 처음 만나게 되면 또 귀 닫아버려요. 또 귀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국제법 공부를 할 때 특정 챕터, 특정 쟁점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아마 그 심화순환을 좀 수강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기본기로 따지면 이제 제 예비순환, 근데 전 이제 또 예비순환이라고 안 해요. 예비순환이라고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순환이라고 하는데, 기본순환을 갖다가 이렇게 소화를 하신 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를 하신 분들, 국제법의 기본기죠. 국제법의 기본기가 좀 쌓여 있는 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44면 대부분 이제 쟁점 중심으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시간이 충분한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례 판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1, 2에 나온 사례들도 전부 다 풀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제대로 하게 되면 한 3회독에서 4회독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실정국제법 정리 이건 다 할 거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1, 2도 다 풀 거고, 판례도 뭐야? 국제법 판례 압축 요약 정리를 통해서 다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쟁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보면 한 3회독 이상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보면 이제 굿노트를 활용해가지고 예비순환 때부터 나눠드리는데, 압축 정리 자료가 있어요. 압축 정리 자료 해가지고 어떤 쟁점에 대한 쟁점을 갖다 도형화시켜가지고 압축 정리 자료 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예비순환 때도 우리 그 예비순환 강의 들었던 분들이 의외로 내공이 있어요. 예비순환 학생한테 예비순환 내공 세다 하면 좀 약간 자폭 같은데, 생각 이상으로 많은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물론 잘 가르치기 때문에 내공이 셀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예비순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압축 정리자를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뭘 요구했냐면, 교과서는 한두 번 읽고 말다 하더라도 제가 나눠준 압축 정리자료는 최소한 4회독에서 5회독을 하라라고 계속 제가 충고하고 조언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신세대답게 도형화된 자료, 도형화돼 가지고 압축된 자료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부지런히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열심히 외운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평범한 주제지만 자유권의 요건하면 그냥 나중 되니까 칼같이 예비순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칼같이 자유권과 관련된 요건도 철저하게 외우고,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구성 요건도 외우고, 인도에 반한 자와 관련된 구성 요건도 아마 철저히 잘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심화순환 때 또 동일한 쟁점으로 또 몇 번 반복한 게야. 또 4번 5번 해요. 4번 5번 하긴다는 게. 그러면 1년 차라 하더라도 1순환이 끝나게 되면 기본적인 주요 쟁점, 이때 주요 쟁점은 올해 국제법 문제의 쟁점도 커버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에요. 올해 국제법 문제의 쟁점도 커버하는 그 주요 쟁점 범위를 갖다가 이미
심화순환 단계면 뭐 8번에서 9번씩을 갖다가 암기하고 있는 거다 아니게요. 뭐 그런 학생들이 뭐야? 제 3순환 때 같이 또 만나서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3순환 때는 물론 반복 횟수가 줄어들겠죠. 뭐 예를 들어 뭐 한 2번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국제법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최소한 뭐야? 1년 차라 하더라도 뭐야? 10번 이상의 숙성을 시키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답안지 결국 이제 현출하는 건데, 답안지 현출하는 것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죠.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암기된 지식을 글쓰기로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요번에서 이렇게 보면 요번에 보면 이제 심화순환을 진행할 때 결국 이제 보면 이제 그 시험이죠.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이제 그 작년도와는 약간 다른 좀 스타일을 한번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순환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심화순환 단계, 1.9순환 단계부터 암기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일 15점이죠. 15점짜리 쟁점. 10점에서 15점짜리. 10점에서 이제 15점짜리 쟁점형 시험 문제. 쟁점형 시험 문제를 가서 매일 출제할 거예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복수평이겠죠. 복수평으로 해가지고 10점에서 15점짜리 매일 쟁점형, 사례형이 아니에요. 쟁점. 일단 쟁점을 암기를 해야 돼요. 쟁점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사례형 시험이죠. 사례형 시험은 이제 주 2회 내지 주 2회를 할지 3회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야 뭐 3회로 하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소화가 가능해야 돼. 주 3회로 해놓고 뭐야, 여러분들 시험을 소화를 못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가장 적정한 양이 주 2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 2회.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는데 주 2 내지 3회를 정도 하는데, 사례형 시험 문제는 범위를 좀 제한하려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올해 기본적인 올해 약간 출제 경향이 약간 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본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조약법이죠. 조약법, 그다음에 이제 국가책임법 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례형을 내고 사례 문제를 내고, 그다음에 또 뭐야? 주권 면제죠. 주권 면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례형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파트, 조약법, 국가책임법, 주권 면제와 관련해서는 사례 형식으로 사례형의 훈련을 하게 되고, 나머지 챕터에 대해서는 그 쟁점형으로 이렇게 글쓰기 훈련이죠. 글쓰기 훈련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진도도 제일 먼저 뭐예요? 조약, 예비선언이 끝났으니까 조약법, 그다음에 국가책임법, 그다음에 이제 주권 면제 이 파트 먼저 나갈 거예요. 이 파트 먼저 나간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주 2회 내지 3회 그 사례형 문제가 쓰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조약법, 국가책임법, 주권 면제 이 파트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실전국제법 정리 순서대로 실전국제법 정리 순서대로 이렇게 좀 진도를 나갈 계획이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그냥 주권 면제 빼고 조약법하고 국가책임법 양대 축이죠. 조약법하고 국가책임법만 먼저 하고, 사례형도 조약법하고 국가책임법 중심으로 문제를 내고 주권 면제는 그냥 정규 진도에 포함시켜 가지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부분 좀 고민하면 돼.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험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채점의 문제인데, 채점은 요 파트만 채점할 거예요. 사례형 파트만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쟁점형 시험은 쓰고 나서 이제 다시 돌려줄 거예요. 돌려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통계를 한번 내볼까요? 통계 몇 분이 내나, 제출자를 갖다가 매년, 그러니까 매시간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강생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제출한다라고 알 수 있도록 해요. 그래야지만이 뭐야?
뭐 어느 정도 경쟁심이 같겠죠. 이건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어려운 건 쟁점 시험 뭐 암기하는 거에 문제니까 암기고 한번 써보고 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죠. 특히 뭐야 여러분들이 사례형으로 사례형 특히 뭐야 사례형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야 쟁점형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뭐 마음이 삼수한 들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요것이 이제 제가 이제 심화순환이죠. 심화순환 제 1차 1순환과 제 2순환 통합순환 나와서 심화순환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하여튼 뭐 기회가 되고 인연이 되면 9월 5일 개강일자에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긴 오리엔테이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